오늘의 플러스, 명절 이후 불어난 살, 건강하게 빼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26년간 비만을 치료해온 분이죠. 이진복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명절 때마다요, 맛있는 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먹게 되는데 실제로 명절 지나고 난 뒤에 체중이 늘어서 병원에 찾아온 분들 많이 계십니까? 아, 맞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비만 클리닉은 명절 전후로 해서 환자들이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명절 때 이제 많이 먹을까 봐 이제 걱정이 돼서 오시고, 또 명절 후에는 살이 쪄서 오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우리가 명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칼로리 높은 음식, 또 튀긴 음식, 예. 이제 추석 다가오니까요, 송편이라든지 전 이런 거를 좀 많이 드시게 되고, 예. 또 활동량도 줄어들고, 또 친지들 만나서 술도 드시고 하다 보면 살이 많이 찌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려고 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왕 먹는 거 건강도 생각해서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방 있는 음식을 줄여야 된다, 아니면 탄수화물을 덜 먹어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당이 제일 걱정인 거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던데 제일 우리가 관건으로 삼아야 될 건 뭔가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많은 이제 비만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통적으로 오래 이제 점령을 해왔던 것이 칼로리 이론이었고요. 예.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근데 칼로리 말고도 뭔가 살이 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최근에 연구가 돼서 나온 것들이 이제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살을 찌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최근 몇십 년 전부터 이제 혈당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 스스로 정상인들도 혈당계를 몸에 부착을 하고 혈당을 재면서 먹는 사람들까지도 있는데, 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있지만 어쨌든 혈당이 그만큼 다이어트 그리고 지방을 축적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이라는 건 칼로리로 계산했었을 때 반드시 칼로리가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전통적으로 네.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이게 고칼로리 음식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될 것 같은데 혈당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혈당을 이제 보면요, 혈당의 대사 과정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어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이제 혈중에 이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돼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 포도당이 혈중에 있다고 우리 몸에 에너지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우리 몸 속에 넣으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나와서 이것을 세포 안으로 넣고, 이 세포에서 ATP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적당히 나오고, 탄수화물도 적당히 들어오고 인슐린도 적당히 나오면 우리 몸에 이제 좋은 역할만 할 텐데, 최근 이제 들어서 보면 역사적으로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볼 때 이렇게 많은 탄수화물을 먹었던 유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포도당 레벨은 너무 올라가고, 췌장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래서 쓸데없는 인슐린이 계속 몸에 나와 있는 이런 현상이 되고, 이게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이라는 녀석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몸에 저장을 하는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탄수화물 중독도 이제 일부 연관이 있고 해서, 이렇게 인슐린과 포도당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살을 찌게 하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이 이 비만의 주범으로 이제 지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이었군요. 이제 좀 이해가 확 됩니다. 그러면 혈당만 관리하면 고칼로리 음식을 왕창 먹어도 다이어트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칼로리 이론과 혈당 이론이라는 것이 두 개가 다 양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주 고농도의 칼로리가 높은 음식인데, 혈당이 낮은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몸이 살이 안 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하다면요. 예. 제가 최근에 북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예. 아주 늘씬늘씬한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주로 거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트밀 정도밖에 안 나고 귀리밖에 안 나고 밀도 잘 안 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기를 엄청나게 먹는데도 늘씬늘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 그리고 혈당 다이어트의 이제 기본이 돼서 그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기라든지 어떤 야채 그리고 생선 같은 것들을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나름대로 이번 추석 즐겁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요즘 제가 자주 듣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자, 혈당 스파이크는요, 우리 몸에 이제 혈당의 레벨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저희 의과대학 다닐 때, 저 의과대학 다닐 한 30년 전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이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혈당을 24시간 재는 이제 기술들이 막 발전을 하면서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정상적으로 혈당은요, 70에서 140 사이에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당뇨 환자는 이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 넘어가면 혈당에 이상이 있는 것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고 또 당화혈색소도 5.6 이하면 정상이고 6.5 이상이면 당뇨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식후 2시간 혈당만 계속 쟀었는데 정상인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게 된 거죠.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재보니까 정상인들은요, 혈당이 당뇨 환자와는 다르게 당뇨 환자는 식후 2시간이 제일 혈당이 높은데 30분, 1시간, 1시간 반에서 혈당이 200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2시간이면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혈당을 쟀는데 네. 정상인들은 정상으로 나오니까 나 안심을 했었는데 예.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재보고 깜짝 놀란 거죠. 예. 그것도 젊고 아주 깡마른 젊은 여성들이 아주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 하나 먹었는데 200 이상 올라가는 혈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 몸이 혈당 스파이크를 겪으면서 이제 혈당을 이제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은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이고요. 아직 의학 용어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 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우리가 만연해 있고 또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이거든요. 얘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단맛 나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너무나 빨리 치고 올라갔다가 너무나 빨리 떨어져요. 예. 그래서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혈당을 오르게 하고 천천히 내려가면 괜찮은데 너무나 빨리 올라가고 너무나 빨리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혈당이라는 거는 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정상적으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네. 보통 우리는 140 정도밖에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160, 180, 200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떡을 먹었을 때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면을 먹었을 때 올라가고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내가 혈당을 많이 안 올리는 음식을 먹어야겠다라고 나온 것이 이제 혈당 다이어트의 기본이고 혈당 스파이크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다. 그래서 쇠모처럼 생겼다. 그래서 스파이크. 그리고 배구에서 내려친다. 이렇게 해서 스파이크란 말을 쓰는데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면요. 또 빠르게 이걸 떨어뜨려야 되니까 인슐린이 너무나 빨리 나오는 거예요. 예. 뚝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은요, 200까지 올라간 혈당이 불과 2, 30분 만에 7, 80까지 곤두박질을 쳐요. 네. 그럼 아직 70이니까 저혈당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저혈당 증상하고 똑같이 느낍니다. 아. 너무나 빠르게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아침에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나왔는데 10시, 11시 되니까 갑자기 피곤하고 배고프고 저혈당처럼 식은땀도 나고 막 손 떨리고 짜증도 나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예. 그럼 막 허겁지겁 단맛 나는 음식을 또 챙겨 먹죠. 예. 그러면 또 좋아져요. 아. 그러면 혈당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예. 혈당 스파이크는 한 번 생기면은 올라갔을 때 떨어지고 또 배고프니까 또 먹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는 아주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만연한 질병이고 한 번 생기면 하루 종일 반복하고 그리고 이 혈당 스파이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당을 계속 먹다 보니까 당 네. 중독이 되고요. 또 하나는 혈당이 치고 올라가고 이럴 때마다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에 큰 상처를 줍니다. 아주 미세한 상처들이 모여서 이제 크고 작은 상처들이 계속 반복돼요. 예. 그러다 보면 혈관의 내피세포가 상처가 나서 그걸 메꾸다 보면 혈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나와서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산화 물질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대사의 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암 발생이라든지 그리고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도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렇군요. 야, 이 혈당 스파이크 관점에서 건강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추석인데 이 추석에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 중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걱정해야 될 음식 뭘 꼽으세요? 일단은 추석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당을 많이 올린다는 것과 또 하나는 튀긴 음식이 많잖아요. 튀긴 음식. 예, 여기에 이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혈당을 많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채류, 예. 그리고 잡채도 안 돼요. 잡채도 엄청나게 혈당을 많이 올리고요. 예. 칼로리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면이나 국수, 예. 그리고 떡국, 뭐 이렇게 명절 때 설날에 또 떡국도 먹죠. 예.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탄수화물류, 밥류에 이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들을 같이 드시는 것은 밥을 탄수화물을 먹고요. 또 하나의 탄수화물을 또 먹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이 제일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 같은 경우는 트랜스지방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전의 유혹, 그 동그랑땡의 유혹을 못 벗어나겠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트랜스지방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부터 대사의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전의 문제는요 혈당의 문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혈당을 많이 안 올리지만 네. 안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자꾸 튀기고 반복해서 튀기다 보면 트랜스지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튀김류 중에서는요, 아까 앞서서 몸에 좋을 거로 추천해 주셨던 어패류가 있는 생선전도 있고 오징어 튀김도 있는데 네네. 그럼 좋은 거와 나쁜 걸 같이 먹는 건데 이럴 땐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음식들 그리고 특히 단백질과 지방을 굽는 과정에서 네. 당 독소라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름의 트랜스지방과 당 독소와 또 여기서 우리가 기름을 튀기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화학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아니 우리 조상님들은 명절 때 이 몸에 안 좋은 걸 다 잔뜩 만드는 이런 풍습을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냥 고봉밥에 그 이밥에 소고기국 먹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불과 예, 예. 몇십 년 전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현대 사회에서 너무 풍족한 음식물이 풍족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제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축복 속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네요. 자, 혈당 조절에 내가 문제가 있는지 이거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 이제 당뇨가 아닌데 혈당이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또 혈당 스파이크가 있지 않나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당뇨라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3다 증상이라고 얘기하죠. 많이 먹고 또 물도 많이 먹고 또 소변도 많이 보고 그런데 갑자기 살이 빠지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당뇨 환자의 진단인데요. 실제로 당뇨 전 단계나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약간씩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증상 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인근 의원에서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피로감이에요. 네. 이 피로감은요, 이제 극심한 단기적인 피로감과 또 만성적인 피로감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때 극심한 피로감과 허기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 생기냐면 우리 몸의 이제 세포들이 포도당을 쓰면서 이제 에너지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생성 기전에 벌써 문제가 온 겁니다. 바깥의 혈관 쪽에는 혈당이 넘쳐나는데 세포 안에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혈당이 부족한 거죠. 이게 바로 당뇨병이고 당뇨 전 단계 혈당 스파이크에서 나타나는 피로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 후에 그 식곤증이 옵니다. 그래서 식곤증은 보통은 이제 위장관 쪽으로 혈액이 이제 일을 많이 되니까 위장관 쪽으로 혈액이 모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지말단과 뇌 쪽에 혈액이 약간 부족해지면서 저산소증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피로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그 정상적인 피로감하고는 달리 이런 정상적인 피로감하고는 달리 아주 극심한 피로감이 생깁니다. 한잠 자고 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고 잠을 안 자거나 이런 피로감이 쌓이면 막 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고 너무나 짜증이 나고 피로감이 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내가 혹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건 아닌지 또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이제 의심해 봐야 되는 증상이 예. 공복 시간에 아주 그 극심한 피로감에 더불어서 심한 짜증 그리고 식은땀, 손떨림 어떤 경우는 밥을 잘 먹고 있는데 공복이 좀 오래됐다고 해서 막 쓰러질 것 같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내가 이런 공복에도 혈당이 너무나 많이 조절이 안 되고 있구나. 저혈당 증상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 혈당 수준에 문제가 있고 혈당을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징후들 중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좀 느끼는 분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종 확진하기 위해선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간단한 혈액 검사로 예.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을 체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당화 혈색소라 그래서 예. 3개월의 당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다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좀 맹점이 있는 게 우리가 건강 검진 같은 데서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 당화 혈색소만 잰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당 그때 잰 혈당은 그때뿐이고 예. 또 3개월의 평균이라는 거는 순간순간 치고 올라가는 혈당을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시려면 식후 1시간, 1시간 반, 예. 이 정도의 혈당도 계속 재보는 게 좋은데 여러 번 찌르면 힘드니까 예. 이제 연속 혈당계라고 나와 있어요.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한번 재보시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혈당이 올라가는지 내가 아직 저혈당이 아닌 7, 80에 와 있는데 정말 나는 저혈당 증상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혈당 조절이 혈당 조절이 좀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좀 앞으로 대사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24시간 혈당 측정하는 그게 몸에 붙이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런 거는 의사 처방 없이 사서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요즘은 대중화돼서 사서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사서 내가 네. 자가로 붙여가지고 네. 뭐 앱이나 뭐로 수치를 확인했는데 네. 그거는 신뢰도가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편이에요. 오.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왜 그러냐면은 가장 정확한 혈당은 우리 정맥혈에서 뽑은 혈당이고요. 예. 그다음 정확한 것은 손끝에서 뽑은 거예요. 이게 다르거든요. 예. 정맥혈과 말초혈관에서 뽑은 혈액은 또 이제 24시간 혈당 측정기는 이 혈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다 부착을 하면은 간질액 속에서 혈당의 흐름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이 오차를 인식을 하면서 오차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혈당의 추이를 본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은 도움이 예. 많이 되세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혈당을 인위적으로 좀 낮추는 데 도움되는 먹거리 이런 것도 좀 추천을 해 주세요. 혈당을 솔직히 낮추는 음식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혈당을 덜 오르게 하는 음식은 있는데 예. 낮추는 음식이 없습니다. 낮추는 거는 이제 인슐린밖에 없는데요. 아이고. 네. 우리 인류가 혈당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위협을 느끼면서 진화를 해왔는지를 보면요. 저혈당에 안 빠지도록 우리 몸이 설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당이 조금만 떨어지려고 그러면 온몸에서 신호를 다 보내는 거예요. 가슴도 두근두근 하고 식은땀도 나고 손 떨리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음식은 없고 혈당을 이제 안 올리게 하는 이런 네. 음식을 잘 찾아야겠죠. 이런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단백질과 이제 섬유질, 야채, 채소입니다. 그래서 네. 단백질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것은 달걀. 그다음에 달걀. 이제 콩류. 예.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죠. 예. 그다음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라고 있습니다. 예. 그릭 요거트 중에서 당이 안 들어간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무가당 버터 같은 경우도 무가당 땅콩 버터 같은 경우도 예. 2스푼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이 정도도 아주 괜찮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금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야채류 쪽에서 양배추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드신다면 상당히 예. 좋은 이제 혈당을 잡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포만감을 느끼면서 혈당을 안 올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만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탄수화물을 많이 국수 같은 거 많이 먹고 나가는데 금방 배 꺼지잖아요. 네. 그런데 고기 먹으면은 뭐 한 끼 걸러도 될 정도로 또 배가 맞아요. 든든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포만감인데 이것이 바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예.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마운자로 위고비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단백질, 지방, 야채를 적절히 잘 드신다면 이러한 이제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들이 몸에서 많이 나오면서 덜 먹게 만들고 포만감도 줘서 오랫동안 이제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당 성분을 안 먹게 만드는 이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위고비가 어떻게 보면 요런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아주 발취해서 맞습니다. 강화시킨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또 이해가 되네요. 달걀은 흰자 노른자 상관없는 겁니까?
달걀은 노른자에 영양분이 농축돼 있긴 해요. 그런데 노른자를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분들도 있는데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도 있고요.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달걀 2개 정도 이하로 드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예.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달걀, 흰자, 노른자 합해서 그냥 하루에 2-3개 정도 드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고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음식으로만 조절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 안 드시고 이런 네. 분들은 달걀을 1개 정도만 드실 걸 권장을 드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흰자 위주로 추가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사실 지금 추천해 주셨던 달걀, 콩, 뭐 시금치, 양배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좋아도 마요네즈 듬뿍 찍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해 주신 걸 쭉 제가 돌이켜 봤더니요. 명절 때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명절 때 아예 절식하고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혈당이 높으면 체내 독소가 형성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독소들은 그럼 다이어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당 독소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당 독소는 무엇이냐면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편하게 당 독소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독성 물질로 띄는 독소가 메칠 근류옥살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곳곳에 들어가서 이제 DNA부터 해서 세포에 덕지덕지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나 이제 우리가 먹은 것들은 잘게 부서지고 소화가 되고 영양분으로 쓸 거 쓰고 땀이나 호흡, 소변, 대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얘들은 끝까지 우리 몸에 남아서 여기저기 달라붙어서 그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를 딱딱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겁니다. 주름살도 세포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주름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비만과 노화, 모든 질환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모든 세포에 달라붙기 때문에 뇌에 가서 애들이 이제 달라붙게 되면은 이제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이런 뇌질환을 일으키고요. 눈에서는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우리 뭐 지방간이라든지 신장질환 모든 대사질환 그리고 딱딱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동맥경화도 얘가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든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노화가 되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이제 당 독소가 이제 중요한 물질인데 우리 몸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네. 실제로 당뇨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당 독소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 높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것만 우리가 잘 조절한다 해도 이것만 우리가 잘 조절한다면 당 독소를 낮출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달고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설탕인데 물 없이 그냥 가열만 했을 뿐인데 달고나가 갈색이 되면서 예. 맛이 달라지죠. 맞아요. 맛있잖아요. 네. 이게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요. 갈색화 반응. 그러면서 풍미가 높아지는데 예. 이게 당독소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음식 만드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스테이크 같은 것들도 일부러 마이야르 반응을 만들어서 풍미를 좋게 만듭니다. 예. 이때 당독소가 엄청나게 나와요. 왜 맛있는 건 단독소가 많죠? 이 풍미가 높아지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일 나쁜 게 직화구이예요. 아. 물 없이 고온에서 순간적으로 빨리 굳게 돼서 먹는 것이 제일 나빠요. 그래서 캠핑 가서 먹는 이 직화구이가 상당히 맛있지만 반복해서 드신다면 우리 몸에 당독소를 추적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굽고 튀긴 음식 이런 것들 대신에 삶고 데치고 무친 음식 이런 식으로 드시고 또 이제 건강하고 신선한 이제 야채나 채소 위주로 드신다면 당독소를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고기를 먹더라도 직화로 굽지 말고 차라리 수육같이 먹는 게 낫다 이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육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제 수육, 네. 샤브샤브 이런 음식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시는 것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파인애플 주스를 가끔 마시는데 그런 건 안 좋은 거죠? 매우 안 좋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그리고 중요한 거. 원장님 결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곁에서 보니까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혹시 당 관리하면 피부도 좋아집니까?
제가 이제 그 70년 개띠인데 예. 동창회 나가면 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긴 합니다. 예.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으시네요. 피부도 좀 좋고 머리숱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 저도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개원이 생활을 하면서 막 나름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도 환자들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도 저 나름대로 이제 생활이 무너져서 엄청나게 안 좋은 생활을 했고 또 뭐 사람 좋아하니까 술도 많이 먹고 막 탄 것들도 많이 먹고 당 성분도 좋아하고 퇴근하면 집에 들어와서 이제 TV 보면서 간식 먹다 잠드는 게 유일한 낙이었고 네. 이랬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데 저는 아버님께서 당뇨세요. 그리고 합병증도 많이 와 계신데 예.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40대 중반 되니까 저도 이제 몸에 한두 개씩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40대 중반부터 몸이 나빠지니까 살도 많이 찌고 예. 그리고 배도 많이 나오고 당화혈색소가 6.3까지 올라가고 체중이 막 지금보다 한 7, 8kg 이상 확 쪄가지고 그때부터 저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이제 막 음식을 줄이려고 하고 당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정말 당에 대한 갈망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 우울감까지도 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는데 예.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이제 당을 줄이는 이제 저탄수화물 식사를 제가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그리고 여러 가지 간헐적 그리고 제가 간헐적 단식 등을 통해서 제 몸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체득해 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환자분께도 말씀드리고 환자분도 좋아지고 저 스스로도 좋아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원장님 말씀은 본인에게 직접 임상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맞습니다. 저에게도 훨씬 울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아침 식단 어떤 걸 추천하십니까? 일단은 다이어트 하실 때 제일 1번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요. 고형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고형식이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파인애플 주스 같은 거요. 예. 목 넘김 너무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먹고 나가는 빨리 예. 먹으려고 하는 이런 음식들 이런 산업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이제 나 그거 못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아침에 미숫가루, 네. 누룽지, 스프 이런 것들 정말 안 좋거든요. 이렇게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을 먹는 것 한두 번은 괜찮죠.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해서 먹는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만들어요. 꼭꼭 씹어서 이제 고형식이라는 거 꼭 유동식의 반대말이죠. 꼭꼭 씹어서 먹어야 우리 몸의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요. 저작근을 활성화시켜서 뇌도 깨워주고 치매도 예방하고 수험생들은 이제 뇌가 깨워져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꼭 씹어서 먹는 고형식 그다음에 이렇게 고형식 중에서도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하게 좀 잘 드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바쁘니까 진짜 자꾸 뭘 갈아 먹으려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씹어서 먹어야 되는 게 또 중요한 거였군요. 그럼 반대로 그냥 아침 걸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간헐적 단식 등을 통해서 아침을 안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아침을 안 드시는 분한테 아침을 먹으라 하는 것도 고역이기 때문에 아침을 꼭 먹으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예.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또 대사질환이 있다. 이런 분들께는 아침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드시는 게 대사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다음에 먹는 첫 끼에서의 그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예. 더 많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출근할 때 아침에 좋은 단백질, 뭐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던 사람이 만약에 내가 12시, 1시 정도에 공복을 쭉 지키다가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뭐 케이크 그리고 뭐 라면 같은 걸 먹었다 그러면 혈당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을 건강하게 먹는 사람과 공복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오래 지키면서 그 첫 끼를 엉망으로 먹는 사람들은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이왕 죄 짓는 거 조금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요즘 제로자 붙은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네네. 저도 콜라 마실 때 이왕이면 제로 콜라 주세요 하면 한결 마음의 부담이 덜해요. 이건 좀 다이어트 효과 있습니까? 제로 콜라가 제로 음료, 제로 음식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이 인공 감미료 자체가 연구가 좀 더 필요해요. 실제로 우리 인체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사카린 말고는 그렇게 우리가 오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 반복해서 다른 결과를 나타내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발암물질이다.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이다. 어떤 경우는 아스파탐 괜찮으니까 먹어라. 그리고 뭐 콜라에도 제로 콜라를 만들어 놓고 제로를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고 다이어트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시류가 생겼죠. 이것들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혈당 다이어트의 한 축으로 나온 거예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 아들만 봐도 제 아들이나 요즘에 이제 청년들을 보면요. 어떻게 먹냐면요. 제로 음료를 예전에 클래식한 콜라들은 이것이 나의 몸에 안 좋을 걸 알면서 한두 잔 먹으면서 즐기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제로 콜라를 하루에 3-4캔 이상 뭐 5캔 이상을 먹으면서도 내 몸에 전혀 문제 없고 살 안 찔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풍조가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면 뭐 그런 그 매출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으로는 자제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자제력이 부족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제로의 음료가 이것들이 내 몸에 나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너무나 많이 먹게 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공복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몸은 입맛이 단맛이 딱 느껴지면 전통적으로 구석기 때부터 우리 몸이 똑같으니까 뭔가 설탕이 들어왔구나 생각을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했는데 설탕이 안 들어왔네. 제로네.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들을 인슐린이 몇 번 겪다가 이것들을 췌장이 몇 번 겪다가 인슐린이 나올래도 안 나오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갑작스럽게 폭발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공복 반응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인슐린이 폭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인슐린들이 오래 머물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로 음료의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세상에 안전한 인공 감미료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인공 감미료를 조금씩 즐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매일매일 먹고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계속 먹는 건 안 좋고요. 또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요. 우리 몸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포도당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포도당으로 이제 올라가서 포도당으로 혈중 농도를 올려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인공 감미료들은요. 당이 아니다 보니까 쭈루룩 대장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대장에서 이 인공 감미료들을 먹고 사는 나쁜 유해균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증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좀 느끼는데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막 부글부글해요. 가스 차고 부글부글하고 소화불량 생기고 이런 경우를 저는 좀 느끼거든요. 그런 경우가 다 이렇게 대장 속에서의 대장의 유익균을 줄이고 유해균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로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혈당을 올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대사질환을 만들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 음료는 한두 번 즐기는 건 괜찮지만 계속 매일매일 먹는 건 안 좋다. 그리고 제로 음료만 제로 과자만 찾아가지고 먹는 것들은 결코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단맛 나는 음식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단맛 나는 음식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탄수화물 중독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대체적인 단맛을 계속 개발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 중독, 탄수화물 중독이 너무너무 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전통적인 콜라를 먹다가 이렇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걸 가끔씩 먹다가 맹물로 넘어오는 이런 과도기에
잠깐 먹는 음료로 생각해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야, 이 제로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이것도 오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다이어트 있습니다. 과학기술형 다이어트. 약에 의존하는 다이어트인데요. 이제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대신 약 먹어서 빼면 돼. 네. 이거에 대해서도 평가 좀 해주세요. 실제로 뭐 비만 클리닉,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저도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과거에는 향정기성 약물, 흔히 말하는 뭐 나비약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그 환자분들이 찾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예. 환자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죠. 일단 이 약들은 비만 치료제로 나온 약들이에요. 그래서 정상인들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날씬한데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처방을 하면 안 되고 환자분들도 이것들을 찾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정상인들에게 그 허가되거나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이 약물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전에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이런 향정기성 식욕 억제제들은요. 먹을 때는 몰라요. 근데 끊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금단 증상에 시달립니다. 얘가 약간 그 마약계 쪽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예, 중독 증상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해서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환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3개월 이상 먹지 못하게 딱 막아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장기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약물들이 없나 하고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됐죠. 예를 들자면 미국에 가면 이제 200-300kg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 비만 치료 해야 되는데 예. 3개월밖에 못 쓰고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 끝나면 또 요요에 또 시달리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장기간 안전한 치료. 그래서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이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GLP-1이라고 있는데 얘를 잠깐 나갔다 없어집니다. 예. 1, 2분 있다가 딱 사라지는 얘를 증폭을 시켜서 12시간 가게 만들어 놓은 게 싹센다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맞게 되고요. 또 일주일 가게 만들어 놓은 게 위고비, 마운자로예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장기간 사용의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고 예. 그 전 약물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췌장염이라든지 뭐 갑상선 일부 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금기로 되어 있긴 합니다. 문제는 요즘에 이제 마운자로 위고비가 나오면서 너무나 많이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닙니까? 실제로 위고비, 마운자로 비싸거든요. 환자분한테 제가 생활습관 개선도 하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면 이 비싼 거라면서 내가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해야 돼요라고 거꾸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 생활습관을 잘 바꿔놔야 이 치료를 언제 평생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치료가 끝났을 때도 그 체중을 유지하고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약에만 의존을 하시면요. 약을 끊고 나면 더 많은 요요 현상과 더 많은 근손실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하시더라도 충분한 단백질 드시고요. 야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 충분한 수면, 물 먹기 이런 생활 습관들을 쭉 적어서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드리는데 이런 생활 습관들을 잘 지켜 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정말 근손실 좀 심각합니다. 네. 정말로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게 되면요. 입맛이 뚝뚝뚝 떨어져요. 예.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사시냐면요. 속이 너무너무 안 좋고 체한 것 같고 입맛이 없으니까 식욕이 떨어지니까 라면 국물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스, 파인애플 예, 예. 주스만 매일 한두 끼를 그걸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또 단짠 음식, 떡볶이 같은 것만 먹고 사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은요 살은 빠지겠죠. 예. 체중만 보면 체중은 빠지는데 나중에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만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가 망가져 있어서 치료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지방을 빼고 그 지방이 주로 내장 지방을 빼야 되는데 이런 몸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위고비, 마운자로는 정말 훌륭한 약이지만 이런 약에만 의존하시고 생활습관 교정을 안 하신다면 나중에 극심한 요요 현상과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도 금단 증상이 있습니까?
금단 증상은 없는 거로 돼 있어요. 예. 없는 거로 돼 있는데 분명히 모든 치료제가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만 다른 기존에 나왔던 뭐 이제 나비약 이런 것들보다는 확실히 요요 현상은 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듣고 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결국 내 식습관도 좀 바꿔야 되고 또 움직임도 좀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른 뭐랄까요? 첩경이 없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운동을 아주 강도 높게 해서 다이어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좀 힌트 이런 것도 좀 줘보세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헬스클럽에 가서 보시면요. 운동 잘하게 생긴 청년이 헬스클럽 옆에 러닝머신을 타는데 네. 갑자기 전속력으로 막 뛰다가 예. 좀 잠깐 쉬면서 걷는듯 하다가 또 전속력으로 뛰다가 한 10번 정도 하더니 내려가요. 네. 한 10분도 안 했는데 내려가고 집에 가는 경우를 봅니다. 이 운동이 뭐냐면요.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예. 이 운동은요. 약 10분 정도만 해도 1시간 정도 운동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본다 그래서 이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타바타라든지 이런 운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운동 강도를 끌어올렸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자면 내가 러닝모션에서 뛰는데 뭐 90 정도에 놓고서 심차게 달리기를 최고 농도까지 하다가 최고 강도까지 하다가 그다음에는 3, 4 정도로 놓고서 걷다가 네. 이것들을 1분 간격으로 반복해서 하고 10번 정도 하고 끝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요. 애프터 번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휴식을 하는 동안에도 불완전한 휴식을 통해서 애프터 번 효과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내고 집에 와서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계속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가장 많이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운동 능력이 돼야 되고요. 심폐지구력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장점은 어떤 운동이든 접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영에도 할 수가 있고요. 예. 전속력으로 수영하다가 또 천천히 수영하다 이런 걸 반복할 수 있고요. 또 고정식 자전거 그리고 러닝 그리고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5층까지 쉬지 않고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3, 4층은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가고요. 네. 3, 4층은 걸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1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몇 번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애프터번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 몸이 지방을 활활 태우는 몸이 된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누구는 그냥 저속 러닝 뭐 이런 것들이 더 지방을 태운다 했는데 반대로 아주 이펙트 있게 고강도로 집약적으로 뛰다가 잠시 쉬다가 또 뛰고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아, 그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다 이런 분들 우리 상암동에도 참 많으시거든요. 네. 그건 아무 효과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식사 후 걷기를 가장 많이 권장을 드려요. 저의 이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너무 비만해서 발바닥이나 발목 무릎, 허리 이런 데가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런 분들한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어떻게 권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께 이제 권할 수 있는 초기에 권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걷기의 장점은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비만 안 오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걸으시면 되는데 이 식후 걷기가 그렇게 편한 운동에서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걷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걷기는요. 주로 식후 걷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식사 후에 우리는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단맛 나는 음식을 또 많이 먹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혈당이 올리는 행동을 하고 나서 이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어요. 예. 그 운동은 식후에 뭐 무리한 운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예.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 식사 후에 바로 앉아서 쉬거나 주무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천천히 걸을 거를 권장을 드려요. 식사 후에 뭐 배가 아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배가 안 아플 정도로 걸으시면 되고요. 식사 후에 2, 30분 정도 이제 걷다 보면 배도 덜 아프고 하시면 좀 더 강도를 올려서 걸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식사 후에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혈당아 올라라라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식사 후에 정말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식사 예. 후에
발만 까딱까딱하는 운동을 한 그룹과 식사 후에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룹과 봤더니 까딱까딱 이 발목만 움직인 그룹이 혈당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예. 안정화가 됐어요. 그 정도로 조금만 운동을 해도 우리 근육에서는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정도도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그래서 식후에는 산책하듯이 햇빛 보면서 좀 많이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에 가장 많은 음식을 먹고 가장 많은 당도 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저녁 식후에는 조금 집안일 좀 도우시다가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시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일상화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매번 또 실패하는 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멘탈 또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한마디 짧게 조언해 주신다면. 이렇게 잠깐 실수했다고 포기해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이왕 망한 거 그냥 라면에 손댔으니까 한 2개 끓여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잠깐의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실수는 극복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한 번 일어나서 하셔야 되고요.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고도비만 환자분들이 살이 찌니까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기 싫으니까 우울해지고 이것이 반복이 돼서 집안에만 박혀서 안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도움을 받으셔서 다이어트가 조금만 잘 되는 몸으로 바뀌면요. 이제 살 빠지는 게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좋은 것들을 먹고 또 자주 걷게 되고 밖에 나오게 되고 살도 빠지고 이게 선순환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하나의 기본적인 작은 생활 습관들을 조금씩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다이어트에서 A에서부터 Z까지 전부 다 배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은 잘 넘길 것 같습니다. 덕분에요. 지금까지 이진보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